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합격 특강 153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학년도 임용고시 절대합격을 위한 합격 특강 153 시즌 3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합격 특강 153, 153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합격 1253의 준말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아주 좀 많이 막 잡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올해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설날이 이제 연휴가 껴 있고, 요번 주가 벌써 이제 2월도 초순에도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있더라도 전체 임용고시 틀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임용고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나 혹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역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미술의 역사, 서양 미술의 역사, 중국 미술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의 역사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합격 특강 153 시즌 3 이번에서는 여러 가지 좀 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용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기본서를 충실히 하자 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또 한편 이렇게 이제 속에 담아두었던 좀 아쉬움, 섭섭함, 또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또 말씀드린 시간도 있었고요. 이 시간부터 이후로 전개되는 또 시즌 3에서의 합격 특강 153은 역사를 좀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리함을 주고 또 공부의 이해도를 높여주고 또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공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권 학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미 기본서 상권이 끝났고 학원에서 이제 미술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서 상권 쪽에 보면 미술교육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교육 역사는 너무 딱딱하니까 처음부터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합격 특강 153 자체를 안 봐버릴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출제 빈도수가 아주 높은 디자인 역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미술의 역사라든가 중국 미술의 역사라든가 서양 미술의 역사까지도 다루는 시간으로 이렇게 플랜을 짜봤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어지는 시간에 첫 번째가 되겠죠. 디자인 역사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기본서 상권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본서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이 된 책에 있고요. 2017년도까지 사용했던 책에는 없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역사를 볼 때 디자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여태까지 꾸준히 디자인은 전개가 되어 왔고 발전, 변화되어 왔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일반적으로 디자인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활용품과 도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돌로 쳐서 떼어낸 석기를 주로 써서 뗀석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빙하기가 지나고 신석기가 되면서 사냥감이 줄어들고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떼어낸 석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냥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면밀하게 갈아야 되고 작게 정밀도가 높여지도록 화살촉을 간다든가 작사를 만들다든가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역시 디자인이 변화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지면 디자인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 우리 임용시험의 틀 안에서 보자면 보편적으로 근대 이전의 디자인, 산업혁명 이후의 디자인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1850년을 기점으로요. 1740년에 산업혁명이 생겼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40년, 45년, 50년, 55년 저마다의 어떤 그 특성들과 연도수가 다르긴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그것이 또 왜 꼭 영국에서만 생겼는가에 대한 논란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세계사학자들에게 맡기고 일단 보편적인 근거하에
출발할 때 산업혁명 이후부터 디자인 역사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과거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1750년대라고 우리가 봅시다. 이 부분이 이제 1050년대라고 봤을 때 1850년 거의 이 100년 가까이 산업혁명이 전개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이 손으로 하던 수공 생산에서 기계 생산으로 바뀌게 되겠죠. 수공 생산하면 단품 생산일 텐데 기계 생산하면 대량 생산 체제가 될 터이고요. 따라서 이제 농촌이라든가 이렇게 들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동 형상이 생길 거고요. 현상이 도시는 점점 비대해지고 팽배해지면서 도시 환경이 열악해질 터이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부르주아는 계속 산업 부르주아는 돈을 축적할 것이고 또 노동자들은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환경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서 삶을 연명하게 되는 아주 악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 시대에 생기게 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많은 움직임이 이제 일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850년대 요때가 이제 비더마이어 양식이 끝나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요 시절이요. 비더마이어 양식은 유럽 양식인데 검소하고 소박한 양식이 되겠어요. 그때까지가 끝나게 되고 이후부터 비더마이어 양식이 이어져서 이제 수공예를 강조하는 공예적인 디자인, 그것이 이제 1900년대 전후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1900년대 7년 이후부터 뭔가 이렇게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디자인을 좀 강조하는 시기로 전개가 되겠고, 한편 이제 1928년도부터 독일발 미국까지 전개되는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아주 그냥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려면 소비를 촉진하게 되겠고요. 소비 촉진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성은 추구하는데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었던 유선형 디자인이라든가 그러한 디자인의 세계가 이렇게 전개되고, 1950년대쯤에 요때쯤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활용이 급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 팝아트의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하면서 소비사회가 전개가 되겠죠. 전쟁 후 경기를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모던적인 디자인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게 되고, 잠깐만요. 요게 조금 움직여서.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부터 포스트 모던 디자인으로 전개되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부터 우리가 디자인의 다양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지금 마이크가 떨어져서 붙이는 사이에 제가 어디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0년대 이후에 기능주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모더니즘 디자인적 사고, 굿 디자인적 사고는 이제 넘어서고, 1970년대 이후 팝아트, 이탈리아 멤피스 이러한 디자인이 전개되는 것이 오늘날의 디자인이고요. 여기 디자인의 다양화라고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임용구 씨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큰 틀에서 한 문제씩의 중요도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전 문제 때 공예적 디자인을 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기능적 디자인을 낸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 분포도가 비중이 같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즘 시험은 주로 이제 비교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A와 B를 비교하는 거. 이렇게 나온 지가 꽤 됐죠. 서술형 스타일로 나온 이후부터 주로 이제 비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 역시 공예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을 비교한다든지, 기능적 디자인과 상업적 디자인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초수이건 N수이건 간에 우선 큰 틀에서 비중이 네 덩어리가 같은 비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에서의 어떤 특징과 역사적인 흐름, 얘네들에서의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초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그 유파들, 디자인 유파들, 각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윗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1880년대 미술 공예운동, 그죠? 퓨진, 러스킨의 사상가들과 함께 윌리엄 모리스를 통해서 나타났던 미술 공예운동,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1기에 해당하는 미술 공예운동 이후 제2기쯤에 해당하는 맥머도의 미술 공예운동으로 인해서 아르누보가 등장했는데, 이 아르누보는 국제 양식이라서 국제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 전체적인 대세는 곡선적인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대세는 곡선적인 디자인.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때는 이제 뭔가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게 되는 빈 공방과 독일 공작연맹.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전체 건축과 인테리어가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데스틸, 그리고 이제 바우하우스가 출발해서 데스어로 이전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유선연 방식이라고 하는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소비를 촉진하는 산업적 혹은 상업적 디자인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뉴바우스가 미국으로 넘어간 시기, 이렇게 되겠어요. 요 정도를 가지고 공부하면 굉장히 좀 맥락적이고 배경적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세계 공항이라고 한 것도 제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뉴딜 정책 같은 경우가 이 공항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 일환으로서 미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국가가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기업은 예술가들에게 돈을 줘서 작업하게 했던 것이 바로 슈퍼그래픽, 환경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했던 재료가 아크릴. 이때 주로 많이 활용했던 이런 것을, 이러한 장치, 이런 정책을 많이 활용했던 작가가 잭슨 폴록,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0년대 이후 40년대, 50년대에 아크릴릭이라고 하는 물감 매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소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뿌리기 작업, 번지기 작업이 가능했던, 즉 추상 표현주의, 생면 추상이 가능했던 시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또 도판들, 우리가 이걸 도판이라고 하는데, 도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노량진에 있는 용어고요. 임용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밖에서 혹은 전문가들 혹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심지어는 그런 면접 시간에 도판이라는 말을 하면 이 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개별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말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작품들을 이제 작은 책에 이렇게 그림 모았다라는 것으로 아마 사용했던 용어들이 도판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 자, 그래서 이제 미술 공예 운동부터 시작해서 영국 아르누보 중에서도요, 영국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쭉 전개되고 데스틸, 그다음 바우하우스, 그리고 이제 아르데코, 그다음에 상업적 디자인과 함께 전개됐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이렇게 돼서 이 작품들에 대한 디자인적 분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이걸 당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3, 4월, 5, 6월을 두고 전개하다 보면 7월 달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작품들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럴 때 쓸 수 있거나 서술할 수 있을 만큼만 목표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임용 공부가 즐겁지만 않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도 무슨 메모리가 뒤로 빵 꺼놨는지 공부해도 뒤로 다 쏟아 나가는 것 같고 방금 전에 였는데 모르겠고 심지어 내일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느끼는 고통인데 고충이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배격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뭐 임용 공부가 워낙 많으니까 오늘 했다 또 내일 잊어버리지 뭐. 잊어버리면 모레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어느 날 시험장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요. 바우하우스, 바운의 집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돌아서서 데소 시기의 디자인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가 허옇게 되는 이러한 이렇게 좀 울렁증, 시험 울렁증, 심장박동의 연약함 이러한 연습을 좀 많이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만큼을 발휘해야 되는데 임용시험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합격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답답하죠. 막 그냥 울분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을 만큼인데 한편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혹시 본인에게 시험 울렁증이 있는 건가? 혹은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암기를 해서 약간 다르게 물어보면 그 질문을 다른 걸로 생각하고 다른 걸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올해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하자 이 말이죠. 다음에 이제 50년대부터 보면 한국 전쟁 이런 건 없어도 되는데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그죠? 있었던 건 할 수 없고요.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이때부터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사회, 소비 촉진 사회, 일품 생산이 아니라 이제 다품종 생산. 이러면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환경 오염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형성되는 그런 기점이 되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팝아트를 제가 싫다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경향이 그러한 경향을 낳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편 울름조용대학은 이제 그 바우하우스의 후신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파 노예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제 스위스 양식, 요셉 밀러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포스터 디자이너,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죠. 그러한 영향을 얘기하는 거고, 6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멤피스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해체주의 디자인,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친화 디자인, 이런 경우가 이제 현재 디자인이다 이런 말인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디자인을 좀 이해하면 서술형 나올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도파안들이겠죠. 지금 작품들이겠죠. 지금 본 것들이 지금 이게 이제 국제 스위스 양식. 그래서 요셉 밀러 브로크만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게슈탈트 법칙, 그룹핑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 디자인의 전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이렇게 되겠죠. 현재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꾸준히 읽고 꾸준히 반복하고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